인사이트, 어떤 시각, 어떤 관점,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감각. 난 멀리 봤으면 좋겠다. 멀리 봤으면 좋겠다. 미래를 예측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90년대 이런 학습지 있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뭐든지 다 찝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개뿔이 하나도 안 맞았죠. 이거 요즘에 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때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이 뭐 이렇게 그 이슈화되고 그랬었었는데요. 한때 그 망상 속에 살 때가 있죠. 사업적일 때는. 아, 내가 점쟁이 같은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상상하다가 사업 중간에 왔을 때 그런 거 없어. 그냥 현재에 집중하자. 막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한 7년 정도 넘어가니까 자신이 생기기 시작해서 무슨 자신이 생기냐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겨서 그렇게 해요. 누가 물어봐요. 대표님, 해외 전자상 거래가 어느 정도 커질 것 같습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제 논리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저도 자문자도 잘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세상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쟁이처럼 세상을 미래를 이렇게 찝어낼 수 있을까?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안철수 있죠?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사인가 나온 적 있었어요. 그때 그랬죠. 애국자라고 강호동이. 그때 어떤 회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뭐 얼마 100억인가 얼마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했거든요. 그때 막 강호동이 막 대단하다 막 애국자다 그랬었어요. 막 그거 이슈화되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뭐 A라는 회사 있고 B라는 회사 있는데 A라는 회사는 똑같이 바이러스 연구 우리 회사도 양대 산맥이 있어요. 원탑, 투탑 뭐 이렇게 됐는데 뭐 1위는 뭐 안철수인데 안철수 안 판다고. 우리는 국가를 위한 회사고 안 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너 팔래? 그때 오케이 팔아.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난 거죠.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 사례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던지고 난리 난 거예요. 뭐 매국노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우리나라는 원래 그러잖아요. 몸만 하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고 계란 던지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그 돈을 1,000억을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대단한 IT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이케아 같은 정말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0~30%를 차지하는 그런 IT 회사를 만든 겁니다. 10년 뒤에. 그렇게 했을 때 안철수 씨를 데려다 놓고 강호동 무릎팍도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강호동이 뭐라고 할까요? 안철수 대표님 왜 그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참 좋았었어요. 거기서 이런 이슈를 많이 던져요. 이런 비슷한 이슈를.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옳음과 그름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한때는요. 어렸을 때는 성과학이 정확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분들 사회생활 해보니까 성과학이 정확하지 않죠. 애매모호해지죠. 점점. 누구를 때린다는 게 어렸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어쨌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필수 불가결한 어떤 이웃을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세상의 어떤 다양성을 더 이해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성과학이 불분명해지고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면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가 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저스티스죠. 근데 저 나름대로 정의를 찾았어요. 정의. 첫 번째는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 행동이 이해가 될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행동이 이해가 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제 입장에서 불리한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도 불리한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봐서 불리하고 삼자 입장에서 봐서 불리하고 거기에다가 그 상황을 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봅니다. 뭐 시간을 뭐 20년 뒤로 본다든가
아까처럼 저 1,000억을 가지고 이케아 같은 큰 회사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자세를 딱 대봤을 때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대로 불합리해요. 그럼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판단은 옳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딱 잣대를 대봤을 때 내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직 오르는 판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액션을 했잖아요. 그럼 직원들 액션을 하면은 어쩔 때는 비슷한 액션인데 어떤 액션은 제가 칭찬할 때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라 안 하고 잘못했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가 잘못한 거랑 나랑 잘못한 거 별로 경중에 차이가 없는데 왜 대표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그렇게 항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오라고 합니다. 내가 왜 뭐라 했는지를 얘기해 줄게.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행동이 1년 동안 한 100건, 200건, 300건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게 회사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럼 지적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뭐 잘하는 정도지 굉장히 칭찬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지. 근데 저런 행동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니 없니? 엄청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그럼 칭찬 엄청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현재 그 케이스만 가지고 칭찬을 하냐 지적을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결국엔 커질 거잖아. 커지니까 그런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잡아놔야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그런 저스티스에서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뭘까? 내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최소한 그 기준이 성립이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자연현상에서 찾았어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뀐 데서 자연현상이 바뀌나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복잡한 건요, 단순하게 바뀌어요. 불법은요, 합법으로 바뀌고요. 단기가 많은 건요, 단기가 단순화돼요. 따뜻한 건 식기 마련이고, 블루오션은 레드오션이 되고, 레드오션은 다시 블루오션이 되기도 하고. 그냥 자연현상. 그렇겠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시장을 자연현상으로 보게 됐어요.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 해외 전자상 거래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상 거래가 뭐냐? 해외 전자상 거래가 뭐냐? 저는 해외 전자상 거래 선언을 뭘로 하냐면 해외 전자상 거래는 무역이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무역은 그럼 이제 무역이에요. 이제 그럼 무역이 얼마나 커지겠냐 이제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역의 첫 페이지에는요. 목적은 이거예요. 전 세계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는 게 무역의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각국의 효용이 커지는지를 무역에서 이미 증빙은 200~3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이 1900년대 초반부터 다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다 모여서 관세도 다 없애버리고 비관세도 없애버리자. 그러면 각국이 행복해진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진대. 야, 좋아. 다 모여. 야, 그러면 한 2년 뒤부터 우리 관세랑 비관세 다 없앨까? 손 드는 거야, 누가? 야, 영국, 니네 입장에서야 그게 좋은 거지. 우리는 자원도 없고 공장도 없어.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니? 네가 손해니? 내가 손해니? 그러니까 영국이 들어봐도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니네 입장에서는 불리하네? 삼국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또 파토 났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WTO 체제, 가트 체제, 우루과이라는데 많이 들으셨죠? 그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어느 각국이나 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나 절대 이견이 없어요. 관세나 비관세가 없어진다, 비관세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은 어느 누구나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는 보는 거예요. 그게 학급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반이 이제 50명이 앉아있죠. 오늘 담임 선생님이 왔어요. 3월 2일 날. 오늘요, 새로운 담임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오늘부터 50명 전부 다 친하게 지내세요.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담임인데요. 일단은 옆에 짝꿍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면은 짝꿍도 자기가 친한 사람이랑 먼저 앉으세요. 전 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고 같은 동네 사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쪽 분단이 이 그룹에 이 그룹이랑 또 친한 애들끼리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연결이 되고 우리 곰탕 먹다면 기름이 떠 있는데 그대로 카메라 놔두면 다시 다 붓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너희들 수준에 맞게 친한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를 이 그룹에 이 그룹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럼 결국에는 12월 31일 연말에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반이 다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뭐냐면 FTA예요. 야, 전 세계 각국이 친해질 필요 없어. 일단 니네에게 친하고 싶은 애들끼리만 친해져 먼저. 한국이 EU랑 미국이랑 FTA를 체결하니까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이랑 FTA를 체결하고 싶은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현재 B2B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뚫리고 있고요. 관세나 비관세를 없애자. 개인 쪽에서는 개인 간의 전자상 거래, B2C 쪽에서는 또 무관세, 비관세를 화를 시키자라고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관세로 얘기하면 관세 후진국 쪽이에요. 수입을 막는 게 애국이라는 마인드로 철저히 똘똘 뭉친 집단이 관세청이 우리나라. 근데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은 안 그래요. 국민 건강에 저해하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유아용품 그런 것을 막는 게 우리 관세청이 해야 될 거다. 폭발물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입 제품 막는 게 수입 통관 절차 복잡하게 하는 게 애국이다라는 마인드예요. 근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제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가 처음에는 100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한 3분의 1, 4분의 1 언더밸류 합니다. 그러다가 150불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0불로 늘어났죠. 지금 현재는 250불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언더밸류를 개인 소비자들이 뭐 매출 자료나 매입 자료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밸류를 거의 1000불짜리도 한 20만 원을 언더밸류 한다는 걸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냥 면세로 들어온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추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가 더 많이 커질 것이다. 또 누군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알리바바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저는요 결론만 얘기하면 알리바바 절대 못 커져요. 알리바바도 스스로 알고 있을걸요? 한때 이런 이슈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B2B와 B2C가 있을 경우는 B2B가 이길까요? B2C가 이길까요? 시장에 대한 잠시기. 이런 질문할 때도요. 자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오프라인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년 전에는 도매 거래라는 게 쉬웠나요? 안 쉬웠나요? 20, 30년 전에 도매가로 사기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개인 소비자들이요. 어렵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통도 편해졌죠. 유통도 편해졌죠. 구매도 결제도 편해졌죠. 도매상들이 결국에 많이 팔아야지만 남는 구조인데 인터넷으로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B2B가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근데 B2C는요 전쟁터예요. 완전 전쟁터예요. 어떤 공격적인 어떤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어떻게 보면은 도매 같은 경우는 태권도로 얘기하면 아마추어 5단 정도, B2C 같은 경우는 프로 2단 정도. 아마추어 태권도 5단이랑 프로 2단이랑 대련하면 누가 이깁니까? 프로 2단이 이겨요. 100% 이겨요. B2C는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B2B입니다. 일반적인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이베이 쪽은 다 B2C고. 알리바바도 알아요. 자신들이 이거 B2B만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의 상당수 주식, 아마존의 상당수 주식을 알리바바가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고, 다른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미 종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이라는 어떤 이제 제조업체 인프라를 가지고 B2B가 커지긴 했지만은 이걸로 졸업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오프라인에서 그냥 일반 실제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돈 가지고 제 사업이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닐면서 생각했던 과거의 경험들 아니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엄마 옛날에는 어땠어? 아빠 옛날에는 어땠어? 이런 거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될 수 있다고요.